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연준입니다. 연준, 페드, FED, 페드라고도 부르고 연준이라고도 부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 퀴즈였고요. 정답은 연준이었습니다. 그 미국 중앙은행인데 왜 미국 은행이라고 안 하나요? 라고 그 질문 주신 분이 아까 계셨었는데 백용준 님이 근데 왜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안 하나요? 미국 이름이 좀 다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상업은행이고요. 대부분 나라가 뱅크 오브 재팬, 뱅크 오브 코리아 이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업은행이어서 미국은 따로 이 페드라고 불러서 씁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 주주들이 또 상업은행들이기도 합니다. 민간 금융사들이 연준에 또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죠. 또 근데 그 구체적인 지분율은 또 공개가 되지 않는 상당히 독특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아까 하혜웅님, 오늘도 묵묵히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읽어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정답은 연준입니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373님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정확히 말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좀 내려주세요. 주택대출 상환하느라 지갑에 먼지만 있어요. 부탁해요라고. 근데 참 미국은 미국의 사정을 최우선으로 보는 거죠. 미국의 물가 사정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 이러면서 여전히 연내 올해 안에 금리를 낮추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고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24년 초에는 내리겠지라고 시장은 기대를 했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정이 힘들더라도 미국은 역시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흐름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엇갈리네요. 코스피는 0.35% 오른 2650, 코스닥은 0.3% 내린 868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28.9원으로 한 4원 60전 정도, 4.6원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1328.9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돈줄 상담소를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연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지난주부터 그렇죠. 소비, 저축, 투자, 각종 이제 재정에 관련된 사연. 네.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KBS 홈페이지에 돈줄 상담소라는 게시판을 만들어놨고요. 여기에다가 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샵 9730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때 말머리에다가 상담소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걸 인지를 하고 모아놓겠습니다. 우선은 게시판으로 사연이 올라와서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4개월 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네. 지방에 거주 중인데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 더 큰 집과 좋은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저축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네. 시작이 되는 고민이고요. 네. 일단은 우선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뭐 정말 국가 유공자. 정말 요즘 아이 낳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국가 유공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한 명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라 평균보다는 높은.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소비 습관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인 가구가 된 거죠. 네. 외벌이라고 하십니다. 한 달에 4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 네. 지출을 260만 원 정도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지출이 많은 건 아니죠. 뭐 사실 3인 가구의 외벌이다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은 60%만 쓴다. 그 소비 비율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정말 60%를 쓰고 정확하게 남는 돈 40%를 저축한다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건데 대부분의 이제 가정들을 보면은 우리 60%만 써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축은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저축은 한 20%. 60% 쓴다고 해서 저축이 40%가 아니다. 아니고 그러면 20%는 뭐냐? 그러면 잉여예요. 잉여. 남는 돈, 왔다 갔다 하는 돈. 자,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돈도 결국은 저축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씁니다. 어딘가에 묶어 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은 소비가 60%가 아니라 80%가 되는 거죠. 아하. 저희가 그 게시판 사연 남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질문도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월급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소비는 급여의 몇 % 정도를 쓰면 적당한 걸까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하시는데 네. 소득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목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잠깐 이제 가이드를 드려야 되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 몇 %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저축도 말이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막 50%로 시작한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계속 50%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점점 조금씩 줄어요. 45, 30, 25 이렇게 줄어요. 근데 어떤 분은 30%로 시작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줄죠. 아무리 소득이 올라도 또 30에서 25, 20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구 수에 관계없이 처음에 시작할 때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범한 저축을 해라. 그러니까 누구나 하면서 가볍게 할 수 있어라는 걸로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축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저축률은 어차피 소득이 올라가도 떨어지게 돼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도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비범한 저축으로 시작을 해야 왕창 떼서 저축부터. 그렇죠. 그나마 소득이 올라갔을 때 조금씩 저축률이 떨어지더라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20대라면 한 50에서 60%는 저축하겠다라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30대라면 한 40에서 50%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하셔라.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더라도 40대는 한 3, 40%, 50대는 2, 30%는 내가 꼭 저축하겠다라는 이런 도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무리해서 저축부터 하라.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내일 할 소비를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죠. 소비는 좀 미뤄도 된다. 그러니까 저축에는 제가 좀 전에 중력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저축에는 골든 타임도 있거든요. 골든 타임이죠. 골든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골든 타임 그러면은 요 시기를 놓치면은 굉장히 낭패를 보고 안 되는 게 골든 타임인데 네네네. 저축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경제 활동 시작하고 나서 15년 정도가 골든 타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30세 경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면은 45세 정도가 되면은 소득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축을 못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뭐 교육비라든지 그렇죠. 나갈 돈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 그 직장 가보시면은 소득이 되게 낮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대리님, 우리 과장님, 우리 차장님은 저축 많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회 초년생이 금액적으로는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다. 금액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이 저축률로는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이 저축 금액은 우리 뭐 부장님, 차장님보다는 저축 금액으로는 안 되겠지만 버는 소득 대비해서 저축률은 내가 높아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축의 중력의 법칙과 골든 타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돈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무리를 해서라도 저축은 일단은 크게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연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그 왜 기본 실적 얼마 충족해야 혜택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딱 30만 원까지만 활용을 하신대요. 일단 소비를 할 때 다른 카드도 뭐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현금 이건 어떻게 나눠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은 굉장히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소비를 하면서 내가 얼마 썼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를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유 내가 무슨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뭘 세고 앉아 있어?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예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30만 원까지는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유는 뭐 체크카드나 현금을 쓴다라는 건 이분은 머릿속에 소비가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자, 만일에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명확히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면 뭐 외식비는 얼마 쓰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문화레저비는 얼마 쓰고 네. 뭐 쇼핑에는 얼마 쓰겠다라는 명확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나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다 쓰셔도 됩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왕이면은 이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포인트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스타일이라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이 사연자분 말고 난 진짜 너무 돈 관리가 안 돼. 나한테 그냥 돈 주어지면 그냥 막 너무 생각 없이 써. 이런 분들 같은 일단은 그 습관을 좀 고치기 위해서라도 체크카드를 좀 쓰는 게 어떨까. 체크카드는 또 신용카드에 비해서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체크카드는 아무래도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신용카드는 쓰고 나서 확인하는 시스템이지만 네. 체크카드는 쓰면서 동시에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잔액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잔액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관리가 안 된다. 네. 진짜 큰일이다.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한 달 용돈을 불편하더라도 현금으로 찾아서 한번 해보시라는. 한번 뭐 매일 그렇게 매달 그렇게 하는 건 불편한데 네네.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찾아서 10,000원, 20,000원을 이렇게 그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예. 오늘 하루에 요걸로 쓰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관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분들한테만 하시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관리가 된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그 교통카드에다가 용돈 충전해 주듯이 그렇죠. 어른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맞아요. 그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상 그 신용카드도 카드사에서 설정해 준 그 한도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나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단 쓰고 나서 얼마 썼지 또 이렇게 네. 뒤돌아보게 되니까요. 지금 그리고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지출 내역을 보면요. 그중에서 50만 원씩 보험료가 나간다고 합니다. 430만 원 소득에 월 50만 원 보험료.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본인이 20만 원, 네. 배우자 15만 원, 그리고 자녀가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 구조는 어떨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사연 같은 거를 보내실 때 보험에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되죠. 이게 네. 딱 어떤 기준이 사실 명쾌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나 얼마나 들어야 되나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이걸 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보험료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위험 관리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비행기가 목적하는 공항까지 비행을 할 때 연료를 얼마나 실을까요? 네. 당연히 목적하는 공항까지 비행하는 거리에 필요한 연료를 싣겠죠. 그걸 그렇죠. 우리가 트립 퓨엘이라고 합니다. 트립 퓨엘.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실어놔도 낭비고 그렇죠. 안 되니까. 그 기본적으로 실어야 될 기본적인 연료 외에 비상 연료를 싣고 가는데 네. 그 비상 연료를 우리가 보통 익스트라 퓨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상 연료를 실을 때 어떻게 실으느냐? 첫 번째, 만약에 비행을 하다가 그 공항에 목적했던 공항에 못 가고 어떤 기상 상황이나 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하게 되면 다른 공항까지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의 비상연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회항을 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마침 그 상황이 바로 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그렇죠. 다른 데를 돌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필요한 연료. 그렇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넣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그냥 만땅 채워가지고 최고치로 그냥 넣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걸 왜 이렇게 막 계산을 해서 싣고 갈까? 그냥 뭐 최고로 그렇죠. 채워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한 푼이라도 상이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체가 무거워지면 엄청나게 많은 연료 비용이 추가로 그렇죠. 들기 때문에 자 이게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을 무조건 많이 들면 뭐 보장이 많아진다?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 보험료라는 것이 자신의 목표나 부양가족이나
또는 이 가장이 경제력을 잃었을 때 오는 경제적 충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3인 가구의 외벌이라 그랬죠. 예. 자, 그러면 경제 주 수입원은 가장 혼자. 가장 혼자예요. 예. 그렇다면 보험료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일단 보험을 든다면 네. 70%는 가장한테 들어야 됩니다. 가장한테. 아니면 뭐 60%.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장한테.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미래 경제력이 상실됐을 때 그거를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에서 지금 주된 경제원은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 60에서 70%를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제 아내분은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데 아내분의 경제력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아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서 집에서 집안일을 못한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경제적인 걸로 환산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이 한 70%를 가입했다면 배우자도 한 30%. 자,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경제 활동을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낳은 지 한 4개월밖에 그렇죠. 안 예. 됐었다는데 그러니까 뭐 아이가 이제 앞으로 커서 뭐 지금은 자녀 보험을 예. 지금 15만 원 영악인데 뭐 네. 나중에 유아기가 됐든 이렇게 됐을 때 아이는 말이죠. 네. 아프면 병원 갔을 때 그 병원비만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경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팠을 때 지켜주는 건 아빠 엄마가 건재하면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아우 난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보험을 많이 들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지켜주려면 경제원을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실손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재원의 60~70%는 가장, 그다음에 20~30%는 배우자, 한 5에서 10%만 자녀한테 들어라. 그리고 보험료 50만 원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긴 많아 많죠, 그죠? 보이네요. 이게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430만 원 소득인데 50만 원 그러면 10%가 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3에서 5%가 적당합니다. 3에서 5%.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하더라도 아기들은 제가 알기로 한 8~9천 원짜리 실손보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 직종에 근무하고 있어서 좀 네. 보험료 많이 들었다. 그리고 배우자도 암 경력이 있어서 넉넉히 들었다라고 하는데 네네. 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것 치고는 또 본인에게 20만 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네. 착각하시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료가 높으면 무조건 보장이 높을 거야.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험료가 봐요. 낮으면 무조건 보장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을 보통 어떻게 설계를 많이 하냐면 보험료 자체가 좀 높게 설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트로 소멸돼 버리는 보험. 우리가 보통 환급이 안 되는 네. 미환급 보장성 보험료 또는 소멸형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네. 그런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정 부분을 다시 되돌려받는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보험료가 아닌 저축보험료가 보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보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도 않은데도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보험 증권을 보시면은 글씨가 막 깨알 같지 않습니까? 아, 힘들어요. 읽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뭐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급부가 많다는 거예요. 급부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를 주고 어떤 경우는 얼마를 주고 이게 항목이 너무 많다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이제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나는 고기를 먹고 싶어. 근데 뷔페를 갔더니 고기 말고 막 거의 한 3~40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내고 가서 먹는데 나는 고기 말고는 잘 안 먹어 다른 거. 근데 쓸데없이 10만 원 내고 굳이 그 10만 원 가지고 고깃집에 가갖고 전문적으로 고기를 먹었으면 될 건데 굳이 뷔페에 가가지고 나 먹지도 않는 음식값까지 왜 내느냐. 이 종합보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불필요하고 사소하고 사실은 뭐 보장을 안 받아도 크게 문제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실손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암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장이나 그 아내분 위주로 좀 설계를 하면 보험료를 조금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네.
지금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돈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사연자 돈으로 혼줄 날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몰라요. 네.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요, 또 매달 50만 원씩 자동차 할부금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또 아이가 태어나면 짐도 많아지고 기저귀 맞아요. 가방도 실어야 되고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해서 좀 더 큰 차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또 혼자 탈 때랑 다르죠. 차를 바꾸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바꾸기 좋은 타이밍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보통 차를 사면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감가 음. 65%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차 가격의 65%를 소비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차를 살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 그러니까 유지비도 뭐 상당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네. 뭐 보험료, 통행료, 뭐 그렇죠. 범칙금에다가 또 뭐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뭐 대리비, 발레비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 유지비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유지비도 중요하지만 감가도 사실은 소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차를 바꿀 때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1년간 남은 자동차 잔여 대출이 지금 7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아직 차가 완전히 내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캐피탈 사건. 그렇죠. 근데 벌써 막 뭘 차를 바꿔. 요건 좀 아니지 않나. 요건 좀 혼나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이 10가지 말버릇 중에 네네네. 아휴, 인생에 단 한 번뿐인데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또 내가 뭐 둘째 셋째를 낳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얘한테 인생에 단 한 번 우리 아이한테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어떤 합리적인 소비를 안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소득에 6개월치 차를 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딱 맞는 거거든요. 이분 네네네. 같은 경우는 430이라고 했으니까 6개월치 소득하면은 2,580만 원이에요. 2,580만 원이면 요즘 차가 그냥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중교통으로 안 오고 차로 왔는데 네네네. 그 차가 한 요 정도 가격대는 차인데 진짜 그냥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근데 요 안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은 네. 딱 맞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건 아빠들의 생각이 다들 비슷해요. 우리 아이가 뒷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바퀴가 좀 더 그렇죠. 커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 로망을 한 번씩 이제 갖는 거죠. 근데 감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자동차 가격, 감가뿐만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할부금, 보험료, 맞아요. 기름값, 주차비, 뭐 대리비 등등 이거를 또 미리 감안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차를 살 때 단순히 이거 내구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이 내구재를 구입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손상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초반에 돈을 왕창 미리 많이 내는 거를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최소한 5년, 10년 쓸 수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이제 감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차량 가격의 1.5%의 유지비와 1%의 감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월 2.5%가 사라지는 거예요. 차량 가격에. 그러니까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2,600만 원 정도의 차를 타신다라고 하면은 매월 39만 원의 유지비와 그죠? 25만 원의 감가가 되니까 한 달에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차량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다. 아하. 근데 이거를 430만 원으로 나눠 보면은 얼마냐? 소득의 이 10% 가까이. 네. 10%가 뭐예요? 넘죠. 지금 훨씬 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통비로 차를 생각하신다면 네. 5에서 10% 이내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알뜰하게 탄다고 만약에 2,600만 원짜리 차를 타도 사실은 이분 15% 가까이 되는 지금 소득에 그렇죠. 월 소득의 15% 가까이가 차량 유지비, 뭐 감가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차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는 차를 어떻게 생각? 나는 그냥 이거 교통수단이야라고 생각한다면 5에서 10% 이내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이게 차가 교통수단이지만 플러스 나의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다. 나의 사회적 어떤 뭐 레저다. 또는 뭐 요즘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필수
필수 재화다.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약간 수 있죠. 이런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뭐 투자하시는 건 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그냥 이게 교통수단으로 본다면 아니 교통수단에 자기 소득의 5에서 10% 이상 쓴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룰 수 있는 소비는 미뤄라. 그 대표적인 게 제 자동차일 그렇죠. 때고요. 미루면 미룰수록 아주 훌륭한. 또 요즘엔 자동차 잘 나와서 10년, 15년 타도 뭐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라 예. 저도 이제 좀 비싼 차도 타봤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차를 그 바꾸셨어요? 회사 차 사업자 예. 차로 해가지고 2,500만 원 이내 차를 산 거예요. 신차로요? 신차로. 오. 근데 제가 요즘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예.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항상 타면서 하는 얘기가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요. 차가 정말 좋더라고. 야, 요즘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처음에 사연 줄 때 그 가장 큰 고민이 집을 살 것인가 미룰 것인가. 그렇죠. 특히 이제 예. 아이 태어나고 집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큰 집이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수입 지출 떠나서 어떤 것부터 고려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귀가 쫑긋 이렇게 그래 집을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 이후에 2022년도 금리 올라가면서부터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7.2% 그리고 작년인 23년도에도 2.39%가 매매 가격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뭐 그런 분위기가 약간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하락폭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네네네. 이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쯤 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오늘 이 사연자분도 이제 아무래도 정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결혼할 때와 아이 출산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지금의 이 집값에 오르고 내리고의 그 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6, 17, 18, 19 내리 4년을 올라갔고 사실은 15년도 올랐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리 5년을 오르고 그다음에 오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5년 정도를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터지니까 금리가 0.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야 될 국면에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오르면서 2020년, 21년도에 사실 떨어졌죠. 거품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5, 16, 17, 18, 19에 올라간 상승은 그래도 그 전해 5년 동안의 경제 상승률이 평균 4%가 넘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올라간 소득이 자산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도 금리가 1%대의 기준금리였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갔던 소득이 자연스럽게 자산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2020년, 21년도에는 그 전에 올라간 소득 상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경제 성장률이 2%가 채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반영될 소득이 없는데 금리만 낮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그냥 오버슈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어떤 식으로든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자산시장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초의 가격까지 조정이 됐느냐. 4년 전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네, 한다. 되돌아가야 네네네. 사실은 자산 시장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수긍할 만한 정도의 가격이다. 근데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7.22%, 서울도 23년도에 5.12%가 하락을 했지만 점점 하락폭이 줄면서 네.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상승분은 반납을 아직은 안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보면 지금 어디까지가 있냐면 2020년 하반기 가격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지방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도 상반기 정도까지의 가격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사도 네. 굳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그리 급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급해지는 이유는 요즘 뭐 아이도 낳았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책 금융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생아 특례 대출 받으실 그렇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뭐 디딤돌 대출 이런 정책 금융 대출 상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와 이거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지금 80%까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정책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최저 1.6에서 3.3 정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일반 우리 이 시장에서 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에 비하면 와 이거 뭐 싸죠. 엄청나게 싸죠. 이러니까 야 지금이라도 좀 어차피 집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집을 자꾸 실수요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살 겁니다. 저 대출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집이 자꾸 필수재화다 그러시는데 물론 맞아요. 필수재화인데 사실은 필수재화지만 또 투자재화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전세가 3억이야. 예. 그러면 그 집에 거주하는 방법은 3억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전세로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네. 근데 굳이 2억을 왜 더 낼까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집이 안 올라주면 그 2억에 대해 예금 금리만큼의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고 사실은 내가 아무리 난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요회라고 말씀하시지만 아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정책금융으로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시면은 집이 만약에 이분이 또 특히 지방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서울과 지방의 집값의 양극화라는 것은 사실은 좁아지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분이. 근데 만약에 그 멘토님 그 돈줄남님 얘기 듣고 내가 안 샀다가 말이야. 갑자기 집값이 확 올라버리면 이거 낭패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뭘 좀 바가지로 드시게 되죠. 그렇죠. 한 바가지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간을 상승한 장 다음에 오는 7년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산 시장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7년을 내려올랐어. 그럼 그다음 7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뭐 당연히 기술적 반동 나오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7년간 어떠느냐. 7년간 대세 상승은 없다 이겁니다. 아주 대단한 변수가 없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막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생겨서 다시 금리를 막 0몇 %로 낮춘다? 그럼 또 달라질 수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7년간 올라갔던 부동산이 그다음 7년에 또 의미 있는 반등을 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내가 설사 안 샀는데 조금 올라갔고 아우 배 아프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민할 정도의 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예. 라는 거고요. 야, 명쾌하게 좀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축하고 투자 네. 측면에서 네. 일단 돈 모을 계획부터 좀 세워야 되는데 일단 아이가 태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260만 원 정도 430을 벌어서 26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는 상황이고 돈 모을 계획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30만 원을 버는데 아까 260 안에서 소비를 한다. 네. 그러면은 한 150만 원 정도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50만 원을 가지고 씨드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돈줄 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1억 만들기 저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한테 그래요. 1억 만들면 뭐 그걸로 뭐 부자가 되고 그걸로 뭐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볼링을 쳐보시면은 볼링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는 걸 뭐라고 하죠? 스트라이크. 칠 때는 다 누구나 그걸 목표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내가 이걸로 어떻게 10개를 다 쓰러뜨릴까? 뭐만 집중하면 됩니까? 1번 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1억 만들기 정도의 저축을 하는 정도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 사람이 과연 성실할 거냐 안 할 거냐. 당연히 성실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관리 될까요 안 될까요? 잘 하시겠죠. 자기 자기 관리 안 되고 1억 모으기에 도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자기 관리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볼링 핀 얘기한다면 네. 1번 킹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 맞아요. 가장 핵심적인 그거를 집중하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에 그분한테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안 생기겠느냐.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분한테도 뭘 말씀드리고 싶냐. 150만 원이면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8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고 매년 13만 원 정도만 소득 올라가는 거 정도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5년 후에 딱 1억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방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막 60% 70% 대출을 받아서 이자 좀 싸니까 그 이자를 내면서 집을 일단 당장 넓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150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조금 정기 적금을 통해서 한 4년 안에 우리가 한 1억 정도의 시드를 올려보자. 제가 말씀드린 볼링으로 말하면 1번 핀을 맞추는 거에 집중하는 노력을 하시면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되면 뭔가 좋은 기회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집을 사더라도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내 돈은 20, 30%밖에 안 집어넣고 집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네.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축을 할 때도 네. 일단 목표는 킹핀으로 잡아놓고 근데 이제 방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적금을 통해서 월 얼마씩 차곡차곡 해 나가는 거랑 또 이것도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저축할 때 좀 주의할 점이 네, 저축할 어떤 게 때 이제 있을까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저축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가장 많은 저축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연간 뭐 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면 월 상품수?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도요? 글쎄요. 그거 월 생각은 안 얼마 해봤네. 내는 적금이 가장 많을 거냐? 아, 우리나라에서 예. 가장 월 납입하는 적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30만 원이랍니다. 아, 30만 원.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30만 원이라는 게 좀 예. 이렇게 아주 부담되지도 않고 예. 그냥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3자를 좋아하잖아. 예, 그리고 이제 357. 357. 그리고 이제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많지만 30만 원짜리가 많다는 건데. 네네네. 자, 30만 원 정도 하시면요. 1년 있다 365만 원 정도 타거든요. 그럼 365만 원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탈 때 기분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지난번에도 그래서 360만 원 찾아서 쓰게 된다. 그렇죠. 365만 원을 타게 되는데 막 TV를 돌리다 보면은 365만 원짜리 여행 그 유럽 일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그리고 딱 마침 360 귀신같이 알고 네. 360만 원짜리 가방이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집 마련의 목표, 아이를 키워야 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축을 너무 쪼개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저축을 했다가 혹시 이거를 만기까지 못 가고 이렇게 깨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담되니까 10만 원짜리도 하고 20만 원짜리도 하고 뭐 30만 원짜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나는 깨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벌써 본인이 깰 마음을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죠. 이 만기가 언제인지 계속 계산이 되죠. 그렇죠. 언제 되면 언제 만기 돌아오니까. 그거 하나는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잡아먹는다. 뭐 이러면서 잡아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연자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비범한 저축을 딱 1억 만들기로 세팅을 해서 저축을 하고 그 시드를 이용해서 3, 4년 후에 내 집 마련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이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월 30만 원이 아니라 눈 딱 감고 월 150만 원 그냥 저축하라. 힘들지만 그 그러니까 비범하게 150만 원도 너무 좋은데요. 네. 150만 원 그러면 내는 돈은 딱 기억을 하잖아. 150만 원. 근데 예. 타는 돈을 기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8만 4,25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도를 갖고 내가 1년 후에 뭐 1,800을 모으겠다든지 1,900을 모으겠다든지 딱 떨어지는 금액을 모으는 게 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가 되게 좋다.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월 내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1년 뒤, 3년 뒤에 받는 금액을 의미 있게. 맞습니다. 예, 그게 뭐 3천만 원이 됐건 5천만 원이 됐건 딱 떨어지게. 우리 돈줄 상담소에 많은 청취자분들 사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세상에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다. 오. 나밖에 없어요. 나 뭐 내가 주변 친구들이 아니다. 내가 돈 모으는데 뭐 다른 사람이 무슨 방해를 합니까? 내가 제일 방해를 하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다. 나를 잘 잡아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언이 나왔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는 것 같고 밥을 사라고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지갑을 여는 건 나 자신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돈줄 상담소 김지민 님이 고정 프로그램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고정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격주로 그리고 우리 집 재무 상담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KBS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도 해드리고 제안도 해드리고 때로는 이제 혼줄도 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전공이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8%로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 3.1%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어 외식이 소비자 물가 품목 중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 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형태의 보험 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전역에서 현지 시각 오늘부터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에 저희가 답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6492번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도 비과세인가요? 하셨고요. 또 5703번님은 딸이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1억 원을 주면은 1억을 주면 비과세가 되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소식이죠. 이 출산 지원금 관련인데요. 이거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어제 문의해봤더니 이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은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공제가 됩니다. 아이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출산 장려금 증여하면요. 1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까지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비과세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은 이제 기업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준 출산 지원금에 대한 것이었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1914번님 그리고 4911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면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요. 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면세는 납세 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면제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게 그 항목별로 보면요. 비과세는 주로 금융 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고요. 면세는 실물,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든지 면세유 이런 실물 쪽에서 면세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이어서 1327번님이 보내셨습니다. 비과세 저축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비과세 저축 어떤 거고요? 그럼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사실 그 비과세 저축이라는 게 좀 모호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되는 금융 상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상품 홍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용어가 비슷한 거는요. 비과세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그 이자라든지 배당 소득에 좀 비과세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독립유공자거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거나 이런 특정인들에게만 가능한 거여서 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네. 특히 비과세 금융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맞죠. 들면 ISA라든지 또 퇴직연금이라든지 근데 그거는 그 내부에서 뭐 예를 들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아니면 일부 세액공제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7750번님 보내셨는데요. 10년 전에 출시된 외국 영화를 매장에서 10분 정도 편집해서 방영하는데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해봤더니요. 우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작권법 29조 2항을 확인하세요. 네. 예, 꼼꼼히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외국 영화든 한국 영화든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우선 영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상 권리자에게 제가 영상 복제하겠습니다. 배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허락을 되는 받아야죠, 거죠. 원래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영화 발행 후에 6개월이 지난 영화는요. 무료로 상영한다면은 저작자 허락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보여준다면 네, 그것도 6개월 지난 영화를요. 네. 대신 단 중요한 거는 기억하실 거는요. 편집 없이 그 러닝타임 그대로 상영했을 때예요. 아. 그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7750번님처럼 뭐 허락 없이 10분 정도 편집해서 상영하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영화 상영하고 싶다면요. 편집 없이 그대로 상영하시고요. 또 이 손님에게 별도로 영화 관람권을 이 관람료를 받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닌 무료 상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작권에서 영화는 그 영화관 개봉일이 아니라 영화 발행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공표 후에 70년 그리고 저작사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된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꼼꼼하게 조사해 오셨네요. 곽진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